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에디토리얼에서 나온 두 번째 달이라는 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SF 어워드 올해 대상을 탄 작품이죠. 예, 장편 부분 대상을 탄 작품이고 이 최이수 작가님은 신인이십니다. 네, 신인이신데 웹소설을 주로 쓰시던 분이고요. 이번에 이 SF로 단행본이 나온 거는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책은 그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여기 보시면 어, 이 인공위성이 있죠. 네, 여기 이상하게 생긴. 까맣게 직육면체의 블럭들로 이루어진 인공위성 같은 이런 애가 주인공이고요. 약간 네, 그, 인터스텔라의 그 로봇. 타스? 네, 네, 타스 느낌의. 그쵸. 네, 어, 아니면 유령 해마, 문모카 작가 유령 해마에 보면은 해마가 왜 나노 로봇을 막 네,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잖아요. 음, 그런 게 조금 생각나는. 음, 왜냐면 얘네들 막 조절을 해가지고 막 안테나를 만들 수도 있고 막 네, 보호막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주정거장이 하나 있죠.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익숙하게 보실 만한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중력을 만들어내는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 정거장이 있고 그래서 요 까만 아이가 어느 날 지구 이 궤도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마 달 옆에 뭐 어디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을 너무나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고, 그래서 얘가 뭘까 이러면서 분명히 이 각이 잡혀 있는 거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왔더니 이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독을 해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다. 라는 걸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하죠. 네. 그래서 어, 이 책 일단 스포일러가 없는 네. 일단 스포일러를 최대한 안 보고 읽으시는 게 안 하고, 사실 네 안 재밌긴 듣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감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어, 저는 일단은 지난주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뒤쪽 사실 결말은 조금 아쉬웠는데 초반 초중반의 전개는 제가 지금까지 읽은 SF 소설 중에 탑 5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읽을 정도로 중간에 저는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책을 보면서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이제 막 몰입해서 울 수 있지만 책을 보면서는 아무리 이제 감정이 막 고조가 돼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지는 않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는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몰입을 해서 봤고 그 정도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스토리를 되게 중시하는 편인데,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데 군더더기가 되게 없는 느낌? 아주 속도감 있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면서 적당히 이해도 되면서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인 작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능숙한 그런 전개를 보여줬다.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주인공이 화자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참 귀엽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저는 별의 계승자가 많이 생각났어요. 별의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제임스 수 있죠. 피오번의 네. 굉장히 하드 SF적이고 네.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음. 그리고 읽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스피디하고 또 그 과학적인 부분에서 막 약간 그 추리하는 느낌? 약간 퍼즐을 해결하는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잘 살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별의 계승자랑 비슷하다는 부분을 저도 알겠는 게 설정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위성체가 사실은 되게 옛날 거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 별의 계승자도 보면은 그 달에서 어떤 우주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5만 년 전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 이전에 뭔가 문명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하나의 정원님 들어오셨네요. 아,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콩땅콩님, 그리고 로보토믹스님, 콘텐트 애드민님도 같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시놉시스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또 이제 감상으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잘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보호를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화장실에서 핸드타올 이거를 이제 보통 2장씩 쓰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씩 써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손을 털고 사용하면 한 그쵸, 장으로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손을 털어도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와닿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시놉시스를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이거 너무 또 스폰가? 그 스포인가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지구 앞부분이 다 나오지 온난화로 않나요? 인간이 멸망을 한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한번 절멸을 합니다. 절멸을 하고 그런 지구에서 이 인공지능 위성이 지구를 되살리고 그다음에 인류를 다시 만들어내는 개멸종이라고 하죠.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좀 스케일이 감이 오시나요? 이게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완전히 살기 어렵게 되고 근데 거기에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온도를 낮추고 물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발생을 하려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가 인간으로 또 진화를 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그 시간 스케일이 참 거대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5만 년? 10만 년 정도의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 소설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빠르게 이제 건너뛰면서 스냅샷 형태로 이제 스토리를 좀 풀어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곽재식 작가님은 비키 스토리 SF다 요렇게 추천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변형된 대체 역사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기후 위기가 최초의 사건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2번째 맞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바뀐 적은 이미 있었죠. 여러 번 있었죠. 빙하기라고 하죠. 네. 네, 그 빙하기로 인해서 뭐 멸종했던 동물이 예를 들어 매머드. 네. 네, 우리 인류 역사 초기에도 그런 빙하기가 있었고 소빙하기도 계속 있었죠. 그런 소빙하기로 인해서 이제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량난
네. 또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 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유독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많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의 역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 옛날에 그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있어요. 페른기 대멸종 당시에 뭐 거의 뭐 전체의 98%인가 하는 생물이 다 멸종이 됐대요. 전체 종에. 그 당시와 비견되는 속도라고 합니다. 오호. 지금 그 종이 멸종되는 속도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네. 그 콩땅콩님이 그 저 이 두 번째 달에 읽고 오셨대요. 이 방송을 위해서 읽고 오셨는데 그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고개 젓는 육아. 라는 감상평을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시간 흐름이 100년은 그냥 껌값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뒤에 가보시면 알고요. 그 지구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네. 지금 인류가 아닌 거죠. 그쵸. 예전의 인류인데 예전의 인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인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생명의 탄생이 대충 5억 년 전에 있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5억 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탄생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다. 그거죠. 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전에 사실은 다른 생물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를 하니까 이게 바닷물에 녹아드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나요? 탄산이 되죠. 그렇죠. 네. 탄산이 되죠. 네, 탄산은 우리가 탄산음료 할 때 그 탄산 맞습니다. 네. 그 탄산이 되고 탄산은 뒤에 산이 붙죠. 그 산이니까 이 pH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산성으로 만드는데 이 바닷물의 그 pH가 약간만 변해도 그 안에 사는 이 해양 생물한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전 세계의 바다에서 물고기 사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떼죽음이 시작된 후 60년이 지나서 인류가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 속에서 나오는 그 예전,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아니고 예전 그 5억 년 전의 어떤 그 인류가 맞이한 종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가스 이런 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실 지금 뭐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이 작가님 소개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작가님은 학부를 토목공학을 다니셨고 대학원은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분도 이제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하셨지만 좀 그나마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변 학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심각하더라.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50년 뒤에도 이 지구가 지금만큼 살기 좋은 곳일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이 이 소설에 좀 녹아들은 것 같고요. 지금은 해외에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머 공포 게시판에서 다른 이의 꿈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고 다른 이의 꿈이라는 또 단행본도 출간하신 적이 있고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이 세상과 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이제 인터넷에 연재를 하면은 이제 그 반응들이 달리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소통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특별하게 뭐 내가 이 환경 SF를 써야지라든가 어떤 이 기후 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지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한 지구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묘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막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작가님 이름이 최이수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본명인가를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이 책을 보시면 책 마지막에 QR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네, 여기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이 에디토리얼 출판사에서 올린 보도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몰랐네요. 네. 그쵸. 저도 이런 거 보통 끝까지는 보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런 거 좀 지나치는데 작가의 말은 다 읽었는데 그쵸. 근데 이 QR코드 해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서점이라던가 이런 곳들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소설의 그 시놉시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아쉽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최이수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등장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표지 그림은 권서영 작가님이 그리신 건데 그 걸그룹 레드벨벳의 커버 작업이라던가 또는 환생이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 작업도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찾아보시면 더 예쁜 그림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F 어워드 장편 소설의 대상 수상작인데요. 그 대상을 받은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평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SF 어워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심사평을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뭐 미더이라는 거는 하드 SF인데 또 환경공학 SF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그 인공지능들이 주 화자인데 그 인공지능들이 맛깔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 소설의 또 매력을 좀 살리고 있다 라는 얘기도 이 심사평을 보시면 있습니다. 외우셨나요? 그 외계 그 저 멀리 있는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네. 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쵸. 바쁨. 그 성격이 되게 나쁜 그 인공지능이 나오거든요. 네. 약간 튼튼되는. 그렇죠. 그런 친구가. 바쁨 대답할 시간 없음. 그 음슴체로 계속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을 묘하게 열받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생각이 나가지고 피식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쵸. 네. 콩땅콩님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책에 나온 것만큼 발달시킨 상황이 아니라면 순순히 환경 보호를 해야 됩니다. 휴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지구가 망해서 이렇게 되살려 줄 만한 인공지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SF 어워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작가님의 그 수상 소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그 연재를 할 때, 인터넷 연재를 할 때 그 리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댓글을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네. 리뷰를 꼼꼼히 해주신 독자분들 덕분에 이 소설이 훨씬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장문의 리뷰와 함께 이 인공지능에게 개성을 부여하라 라는 것도 독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어떤 독자분이 인공지능에 개성을 부여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또 매력적인 작품이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만장일치로 세상에 선정된 작품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 만장일치로 될 만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작품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채팅창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나요? 하나의 정원님이 태양의 팽창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어, 20억 년 후에 태양이 네, 팽창해서 수성을 덮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네. 얘기도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 진화를 빠르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생명이 아주 천천히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구가 아예 그렇게 태양에 먹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약간 대체 역사적인 거죠. 네, 지구가 생명체가 실제로 진화해가지고 지적인 생명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5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뭐 대충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인류가 발생한 데까지 5억 년이 걸렸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고 35억 년인가 걸리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류가 이제 두 번 나오려면 거의 뭐 70억 년 이상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을 네, 하고 그래서 진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뭐 인위적인 네, 뭔가가 필요하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작품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요 화자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격 나쁜 인공지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요 정물, 네. 주요, 네, 주요 뭐라고 할까요? 네. 주요 인격? 예. 일단은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인데요. 기록 보관소. 이 인공위성을 다스리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이 이 기록 보관소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기록들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탑재된 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복원해라 라는 미션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그다음에 얘가 이름도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개발한 개발자가 아에록이라는 이름, 높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에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일련 번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기 귀찮으니까 아에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구 주위를 6시간 주기로 공전을 하고 태양열로 발전을 하고요. 5천만 개의 작은 정사각형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력을 이용해서 블록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거나 뭐 튕겨낼 수도 있고요. 튕겨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어떤 로켓 장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신 장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움직이고 싶거나 궤도를 바꾸고 싶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블록을 튕겨내서 약간 작용 반작용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구에 남겨진 수천 개의 센서로부터 지구의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 위성으로. 그래서 대기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 위성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성격 나쁜 인공지능이죠. 네, AUTX3463이라는 인공지능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AU라고 부를까요? AU? 네. 그래서 얘는 좀 뭐라고 할까요? 머리는 좋은데 성격은 나쁜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에록은 좀 유들유들해요. 되게 좀 다정하기도 하고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냥 다른 인공지능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려는 그런 다정함이 있는데 이 AU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않고 막 뭐 얘도 성실은 해요. 그렇죠. 성실하긴 한데 일십이 그냥 일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대답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를 해도 뭐뭐 했음 뭐 바쁨 건들지 바쁨 건들지 말기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길을 간다. 그 음슴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받나요? 네, 사실 아이록은 인공지능이니까 그렇게 막 열받지는 않는데 인간이었으면은 얘를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을 야, 니 정도로 어디 살아? 야, 니 어디 살아? 그쵸. 너 어디 살아? 막 너 어디 이렇게 살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저 태양계에 사는데요. 진짜 아주 까칠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곡성궤도에 있는데 오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에록이 뭔가 이 눈을 뜰 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얘한테 막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임무는 네가 알아서 하길 바람. 그렇죠. 네 역할을 나에게 묻지 말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열받는. 그래가지고 이 AU와 아이록이 어떻게 지내는가가 티격태격 하는가가 이 소설의 또 재미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재밌었어요. 캐릭터가 재밌고 뭐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콩땅콩님이 다른 인공위성들은 애칭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다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그렇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홍당국님이 나름 츤데레 아닙니까? 묵묵히 할 일도 다 하고, 네, 그쵸 츤데레죠. 약간 말은 틱틱대는데 사실은 뒤로는 막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렇게 설계됐을 수도 있다고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 좌지우지 되면 임무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밸런스를 둔 것 같아요. 그런 애 하나랑 그렇지 그렇죠. 않은 애 하나랑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정이 좀 많은 애 하나랑 좀 되게 기계적으로 약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친구 하나랑. 근데 얘도 이제 완전히 정이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록이 계속 부탁을 하면은 뭐 한 번쯤 들어주기도 하고. 사실 이 아이록이 결정의 주체인 거거든요. 네, 약간 리더격인 것 같아요. 네. AU는 머리는 더 좋지만 아이록보다 근데 아이록을 돕는 입장인 거예요. 보조하는 입장이어서 행동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록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다 들어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AU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SCPA914S라는 이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스파라고 읽을까요? 스파? 스파? SCPA니까. 그러네요. 네. 이 스파라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투머치 토커입니다. 이 인공지능한테 이런 설정이 들어간 경우가 ENTP 느낌. 그렇죠. 네, 들어간 경우가 있는가 싶긴 한데 되게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아니까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있잖아 내가 말이야 어제. 그리고 약간 뻐기는 그런 성격도 있죠.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아주 귀여운 성격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이런 성격이 뭐 상사면은 좀 피곤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 인공지능은 생체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발현이 가능한 환경, 적절한 온도, 적절한 뭐 산소 퍼센트,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면은 깨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생체형 인공지능이고요. 돌연변이를 만드는 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NA 서열이 있다고 해서 그 DNA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이렇게 합성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생물을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유도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고요. 어, 그, 바이러스를 막 살포하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를 고안을 하죠. 얘가 원래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화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아, 유전자를 더 쉽게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자기 DNA 서열에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구조는 단순해요. 어떤 껍데기. 그죠?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세포에 침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DNA를 이 침투된 세포, 감염된 세포가 합성을 하도록 합니다. RNA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RNA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어 그냥 이제 복제하는 거죠, 막. 그냥 뭐 그 바이러스 안에 그냥 우리가 뭐 넣고 싶은 DNA만 넣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왜 바이러스인가 하면은 이 들어간 세포 안에서 그 DNA가 그러니까 자기 DNA에 자기를 만드는 DNA도 있어요. 그 이 껍질을 만드는 DNA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이 세포가 이 바이러스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DNA 복제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DNA도 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단백질 그 바이러스 껍데기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DNA까지 또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재기함수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은 이제 한 번 DNA가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DNA를 넣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또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들이 주변 세포에 또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DNA를 순식간에 아주 많은 세포들에 전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 자기 자신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인가? 그 그게 재기함수. 제기 함수는 네. 그 자기 자신을 불러들이는 함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콜할 수 있는 함수고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프린트할 수 있는 함수가 그 저번에 저희 방송할 때 소개했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오, 그 일본 거기 SF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행사에서. 그랬나요? 네. 기억이 그 전혀 안 수학 납니다. 수학 관련된 SF라고 저한테 막 그 페이스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아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그 뭐 그 수학 관련된 SF 쓰는 작가라고 저한테 막 주시면서 뭐 이 뭐뭐 함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면서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기억납니다. 그게 네. 자기 자신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게. 그래요? 네. 콩땅콩님이 그, 포탈 2. 네, 포털 2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많이 네. 생각났다고. 약간 그쵸. 스페이스 그거 하는 친구잖아요. 포털 2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둘인가 셋인가 있잖아요. 여러 있죠. 네, 글라도스도 있고. 글라도스 있고 위틀리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인공지능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글라도스의 성능 CPU 성능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모듈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인공지능들. 네. 그리고 걔네들이 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정원님이 만약에 인공지능의 주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공지능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 그 자기 자신의 소스 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콰인이라고 부릅니다. 콰인. 네. 네, 맞아요. 아이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 루오에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루오에스는
일단 우리 이전의 인류는 손가락이 여러 개,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른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종이죠, 아종. 그쵸. 10손가락 인종도 있었고 14손가락도 있었고 12손가락도 있었고 8손. 8손가락도 있었고 그렇게 네 가지 인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전의 인류에는 그런 손가락을 가지고 종이 나눠져 있었고 그 손가락에 따라서 지능도 약간씩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 성격 같은 것도 개수로 차이가 나는 거. 그렇죠. 손가락 개수로 차별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가락 개수를 가지고 이제 막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느낌이 뭐냐면은 네. 인류 전체의 DNA가 굉장히 유전자 풀이 좁대요. 다른 종에 비해서. 아, 네. 거의 우리 인류의 DNA는 거의 뭐 99.99 뭐 이렇게 퍼센트 일치하는데 사실 다른 종들에서는 이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를 들어 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그 우리 눈에 보기에 한눈에 구별되는 그런 크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인류가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너무 호모지니어스한 종이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분류학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인류와 그렇게 멀지 않고 둘 사이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번식도 가능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손가락의 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손가락 인종만 다시 부활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인류가 사실은 더 많은 그 아종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더 많은 유전자 풀이 네. 왜냐면 지금도 그 육지증이라고 있잖아요. 손가락 6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네. 근데 뭐 그거는 지금은 그 사용을 못하는 손가락이 되지만 네.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유전자가 뭐 더 다양했다면은 손가락이 개수가 다르고 더 다 작동을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4손가락 인종은 과학자라던가 이런 좀 예술가라던가 좀 머리 쓰는 그런 걸 좋아하고 또 평화를 좋아하는 인종이었고 이 8손가락 인종은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상당히 소박하게 사는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인종이었는데 12손가락 인종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뭔가 지배하는 그런 그렇죠. 그 어떤 땅 따먹기를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잘 지내는 인종들 사이를 막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인종으로 나옵니다. 10손가락이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인종으로 나오죠. 12손가락이? 10손가락이요. 10손가락이? 네. 그래서 뭐 그래요? 14손가락과 서로 손을 잡고 막 12손가락에 대항을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렇군요. 12손가락이 근데 그 어떤 기득권층을 다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10손가락이 좀 뭔가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포용성이 있는? 네, 포용성 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런 인류 역사가 막 비극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인종차별을 철폐하기로 하죠. 네. 손가락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손가락을 만드는 시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로봇 손가락을 만든 이렇게 그 실제 손가락이랑 구분이 되지 않게 로봇 손가락을 만들어 붙이는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이러면은 내가 10손가락인지 12손가락인지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손가락 가리는 장갑. 그래서 한 손가락을 아예 기계 손가락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장갑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갑을 끼면은 나는 이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는 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루오에스는 14손가락 인종이었고요. 엔지니어였고요.
아에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루오웨스는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종교를 믿고 명상을 하면은 환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환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우주정거장 나오잖아요. 이 우주정거장에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인물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루오에스라고 나오죠, 그 인물도. 아, 그쵸. 삼촌 이름이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삼촌이 아니고 아버지 아닌가요? 그 삼촌으로 나오죠. 삼촌은 그 원예 하는 사람 아닌가요? 네, 그 사람이 아, 루오에스죠. 그 사람이 루오에스단가요? 네, 그 사람이 루오에스의 환생이었습니다. 어, 네.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죠. 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에 뭐 이 얘기도 할까요? 그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트살과 나무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트살이 좀 메인 롤을 갖고 있는데요. 트살은 남자애, 나무흐는 여자애죠. 그 둘이가 남매이긴 한데 피가 섞인 남매는 아니고요. 손가락 개수도 다르고. 네, 손가락 개수도 다르고 얘네가 최후의 인류입니다. 우주정거장에 남은 지구가 다 멸망을 하고 우주정거장에 남은 최후의 인류인데 우주정거장에 얘네의 원래 4명이 있었는데 원래 2명 여섯 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막 그렇죠. 다 죽고 그 안에서 막 네. 뭐 네 분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서 4명만 남았는데 네, 그 4명 중에 삼촌이 이제 아에록한테 그 연락을 취하죠. 연락을 취했나요? 네네. 뭐 지구 대기에 뭐 정보를 뭐 계속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죠. 근데 네. 이제 뭐 대화를 한 건 아니고 그 요구만 계속 하다가 삼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그 트살과 나무흐만 남아가지고 네, 이 에어록하고 교신을 하게 되면서 뭐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삼촌이 나중에 보니까 아에록한테 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에록 안녕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놀랐던 건 뭐냐면은 루오에스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아에록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삼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내 애칭을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삼촌은 이 루오에스가 환생을 한 인물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 소설에서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루오에스가 등장하는 장면들인데, 루오에스는 이 인공지능한테 감정을 학습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재밌어서 학습을 시킨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이만큼 문명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수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학습시키고 나중에 인류가 태어나면은 이 인류에게 감정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들이 문명을 만들게 해라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외롭겠죠. 그 혼자 남고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막 죽어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할까봐 이별의 감정은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 이별의 감정을 알게 되면 인공지능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의 감정을 일단 습득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오에스가 이 이별의 감정은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인물 소개였어요. 이까지만 해도 사실 좀 대충의 얘기를 다 한 것 같네요. 스포일러가 네. 없는 선에서 네.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네. 지금 거의 이미 50분쯤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뒤는 제가 정리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 원, 첫날 이제 아이록이 눈을 뜨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좀 불완전한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그 치열한 두뇌 싸움 같은 장면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보조 인공지능과 음, 그 주 인공지능인 아이록이 서로 약간 그 두뇌 싸움을 하는. 주도권을 막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 이 세계에서, 이 문명에서 암호라는 거는 진법, 차원, 문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몇 진법인가, 몇 차원인가, 그 다음에 어떤 문자를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진법인지를 모르면, 몇 차원인지 모르면은 이 암호를 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 보관소에 암호가, 이 아이록이 모르는 암호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인류가 다 멸절을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났고,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암호가 걸린 이 자료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거의 수천만 년을 얘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한 100년 정도까지는 그 얘가 깨어나서 100년 정도까지는 지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트살과 나무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트살과 136년째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올라간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자손을 낳고 좀 네. 이렇게 대가 지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136년째에 이제 트살과 나무를 만나게 되고, 근데 얘네가 애를 낳을 수는 없어요. 서로 이제 같이 뭔가 관계를 맺는다 해도 애를 낳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둘이가 이제 손가락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정말로 그냥 최후 인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네. 손가락 개수가 다르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14손가락만 안 될 거예요, 아마. 14손가락만 10손가락, 12손가락, 8손가락 인류와 번식이 안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어른들만 있을 때는 이제 연락을 거의 안 하다가 애들만 남으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 연락을 합니다. 인공위성한테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아이록이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애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록이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아이록이라고 괜찮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삼촌이 가르쳐 준 거죠? 루오에스가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네, 이 누가 무서워라고 무섭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대답을 이렇게 해줄 거야.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그 걔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주정거장 안에서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랑 손가락 개수의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문명이 있었고 이런 얘기 전 너무 이 부분 재밌었어요. 왜냐면 정말로 이게 손가락 개수가 다른 종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피부 색깔 가지고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사실 차별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 차별이 있죠. 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대체 역사로 보기에는 우리 역사랑도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구의 얘기는 드렸을 건데요.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온실 효과 때문에 적도가 80도에 달하고 바닷물이 다 증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구름층이 아주 두터워가지고 지구에 햇빛이 들지 않고 물 분자는 가벼워서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가서 그 우주 공간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대기 탈출이라는 현상인데 금성을 보면은 금성이 이산화탄소 꽉 차 있고 아주 뜨겁잖아요. 거기에 물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도 지금 물이 완전히 증발을 하고 물은 비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이 증발을 하니까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그런 펄펄 끓는 곳이 돼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절멸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물의 분자량이 18이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16 더하기 16 더하기 10인가요? 10인가? 32, 44. 너무 44 오랜만인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44죠. 그죠. 더 무겁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네, 이산화탄소가 44, 산소가 18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18이죠. 2 더하기 16이니까. 네. 그래서 한 3배 정도 무거운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아까 그 AU라는 위성이 그 소행성 하나를 날려보냅니다. 지구에다가. 근데 그 소행성의 주성분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그 칼슘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칼슘이 뿌려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좀 농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소행성의 칼슘과 탄산이 합쳐져가지고 탄산 칼슘이 만들어지고 석회죠, 석회. 그쵸. 석회가 만들어지는 석회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침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등장할 때부터 이야기에 확 몰입해서 봤습니다라고 콩땅콩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 아이들이 나오면서 또 재밌어지죠. 이 아이들 중에 이제 나무가 뭐 유전병으로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아에로빅 코치를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약간 진짜 복선이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우주 정거장에서 녹조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녹조는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트살 여기서 반인류주의가 나오는데요. 반인류주의는 사실 지금도 있을 법한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지구를 이 꼴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인간을 재건하면 안 된다. 인류를 재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복원을 하더라도 인간을 다시 살리는 거는 또 지구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처음에는 환경보호 단체처럼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테러 단체처럼 발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그 고위 간부급 인사들을 막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반인류주의의 테러 때문에 사실은 이 아에록이 처음에 자기 임무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스포일러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삐용. 사실 이미 스포일러 구간을 조금 지나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는 좀 뒤에 나오는 얘기라서. 뒤에 나오는 얘기고 처음에 약간 미스터리로 약간 그렇죠.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왜 얘가 자료를 읽을 수가 없는가? 왜 얘가 이 미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잠에서 덜 깬 것처럼 좀 헤매고 있는가가 오랜 떡밥인데 뒤에 가면은 이 반인류주의의 테러 때문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반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추측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즐거움이 아닐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린피스가 좀 더 극단적으로 변하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환경단체 홍상공님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그린피스 환경보호단체가 과격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린피스는 상당히 과격한 편이죠. 그래요? 네. 그 테러 행위도 하잖아요, 실제로. 진짜요? 네. 예를 들어 포경선 같은 거에다가 이제 뭐 테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과격한 편이죠. 다른 그 많은 환경 단체 중에서 그린피스는 과격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하기에 앞서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트살이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다행히.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아이로크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인간이 없었으면 지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인간이 없었으면은 언제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차피 뭐 소행성이 충돌한다거나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이런 걸로 1만 년 안에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것이다. 인간이 있든 없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있었을 때 14손가락 인종이 있었으면은 이 운석 충돌을 피할 기술을 만들고 자연재해를 방어하는 기술까지 만들어서 더 오래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유지가 됐었을 것이다. 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죠. 이 부분도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인간이 모든 거의 잘못의 근원이다 라는 거에 약간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했지만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라는 약간 인간 찬가 같은 그런 부분을 남겨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주는 이렇게 넓고 별은 저렇게 많은데 왜 외계인은 없는가? 라는 그 모순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딜레마인데 그 해답 중 하나가 그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 생명체가 살아남기에 너무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다 하더라도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기까지의 확률이 너무 극히박하다. 왜냐면은 그때까지 멸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의 일종으로 뭐 그레이트 베리어인가 하는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 우리랑 소통할 만큼의 지적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이 애초에 너무 낮다.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뭐 그런 거는 다 좋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가 발달하더라도 그 지적 생명체가 뭐 그 문명의 그 발전 단계를 재는 척도가 있거든요. 이 문명 단계가 행성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항성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행성 주변을 도는 항성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재는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로 인류를 재면 0.8인가 그렇대요. 그 문명 단계가. 1단계가 이제 그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그 아마 문명을 1단계로 치고 항성이 아마 2단계일 거예요. 근데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은 아마 그 인터스텔라적인 그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 멸종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전쟁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행성을 그 외행성 같은 걸 그 행성에 얻어맞아가지고 다 멸종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외계인은 없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적 외계인은 없다. 이런 해답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착안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 낮은 확률이지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씀하신 인류가 뭐 14손가락은 가능했겠지만 다른 인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 그레이트 베리어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 AU가 그래서 그 아까 칼슘형 그 칼슘이 많은 수행성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물을 또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15,000개 넘는 소행성을 7년에 걸쳐서 지구에 충돌을 시킬 건데 물을 이제 기존에 있던 것만큼 다 채우려면 아마 500년에서 1000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정도 지금 타임 스케일은 뭐 거의 뭐 간단히 뛰어넘고 있는데 문제는 트살이 죽기 전에 푸른 바다가 있는 지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은 지구에 빙하기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눈덩이 지구죠.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넣어도 얼음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트살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에록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온도를 지금 높이면 다시 온실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뭐 말짱 꽝인 거죠. 그냥 지구는 다시 이제 절절 끓는 그런 지구가 되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이 생물이 여기서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그 모종의 작업을 트살이 하는데 이거는 책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포일러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트살이 작별의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실행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보내거든요. 이건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좀 스포일러인가? 뭐 편한 대로 하시죠. 아까 네. 제가 루오에스가 이별의 감정을 학습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아에록에게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트살이 죽으면서 아에록이 이별의 감정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페인이 되죠. 완전 패닉에 빠져요 거의. 폐 인공지능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얘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트살이 이 죽고 난 다음에 얘한테 이제 아에록에게 가도록 이제 편지를 남겨놨는데 이 편지랑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편지에는 이제 안녕이라고 써놨지만 이 같이 동봉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더니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에록을 잠식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 돌고 나니까 아에록이 트살과의 이별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트살이, 그러니까 이 아에록이 이 이별을 학습을 하고 괴로워할까봐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트살의 편지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에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로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실행했다는 그 기억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트살의 작별 편지를 읽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짠했어요. 네, 약간 SF에서 자주 나올 법한 그런 연출이긴 한데 너무 그 아련하지 않나요? 이 기억을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그래서 트살이 결국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합니다. 추락을 해서 그 바다에 착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정거장에 있던 녹조가 이렇게 풀려 나와가지고 그 바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체형 인공지능 스파라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생체형 인공지능이 깨어나가지고
이 녹조를 가지고 어떻게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막 진화를 시켜요. 그래서 뭐 진핵생물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은 뭔지 아시나요? 원핵생물은 핵이 없어요. 진핵생물은 핵이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뭔가 이 세포막만 있고 그 안에 막 세포 소기관들이 막 그냥 어지럽게 막 다 섞여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복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떠다니는 애들이 하는 거죠. 그 DNA도 막 이렇게 그냥 풀려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사를 하겠죠. DNA가 있긴 있군요. 네, DNA 있죠. DNA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있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네, 거군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방처럼. 그렇죠. 정리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으시면서 얘기하시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왜냐면 제 반려도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진핵생물은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이 구획이 탁탁탁 돼 있어가지고 이 세포막 안에도 핵이 있고 핵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바깥이랑 분리가 되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원룸이고요. 진핵생물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룸 이상의 매우, 아파트다. 네, 이해가 쉽죠. 네. 네. 그래서 훨씬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구획별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가 다 일어나고 훨씬 고등적인 어떤 행위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진핵생물의 진화라던가 또 뭐 다른 원생 동물 그다음에 포자 곰팡이 이런 것도 진화를 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전염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흑수병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 같은 그런 류의 질병. 네,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는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하고요. 네.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별이 이렇게나 많고 그 별 근처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우주의 역사 동안 이런 지적 생명체가 발현이 돼가지고 항성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문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하고요. 네. 그 그레이트 베리어가 아니라 그 멸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레이트 필터라고 하네요. 필터. 네, 그레이트 필터라고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명의 그 발전 척도를 재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는 행성의 에너지를 100% 쓰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성 에너지를 100% 쓰면 2단계 그 다음에 은하의 에너지를 전부 다 쓰면 3단계래요. 그거를 카르다시오프 척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야, 은하의 에너지를 다 쓸 정도면 정말로 발달한 문명이겠네요. 그렇죠. 인류는 0.7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행성의 에너지를 거의 쓰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이 쓰나요? 인류 문명은 약 18.6 테라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구나. 1기가와트급 원전은 1이 정확하게 0.3에 해당된대요. 계산이 정말 재밌네요. 여기 그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데. 네. 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막 엄청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져요. 이 생체형 인공지능이 여러 이제 생물을 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트살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등장을 하는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반인류주의의 메시지 이런 걸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어떻게 막 어렵게 재생을 시켰는데 얘네가 좀처럼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죠. 얘네가 자꾸 죽는 거죠. 죽고 도태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얘네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얘네가 도태되지 않고 같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정말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센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좀 살아남고, 또 불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액자형 구성이니까 처음에 인류가 이제 나사가 이 두 번째 달, 이 그 기록 보관소 위성을 발견을 하고 그걸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이 아에록은 자기 임무를 성공을 한 건데,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지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이 AU는 또 인류를 재생을 한 후에 또 어떤 걸 하는지가 후속작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속작도 너무 저는 기대가 되는데 좀 이것도 좀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작가 후기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작가 후기에 뭐 이런 바닷물의 산성도가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랑 그 우리가 지금 연대 측정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몇만 년 전에 뭐가 나왔고 뭐 몇만 년 전에 뭐 어떤 생물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이잖아요. 네. 그 C-14라고 하는 이 동위원소의 그 반감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C-14가 이 어떤 물건 또는 화석 뭐 이런 것들에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 중의 이 동위원소의 양이 일정하다는 그 가정 하에 그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우주 방사선의 양이 줄어들면은 대기 중의 그 동위원소 C-14 동위원소 양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측정해왔던 이 기법으로 측정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됐다고, 뭐 예를 들면 8만 년 전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4만 년 전의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대체 역사를 상상을 할 때 이런 재료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우리가 먹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이 크게 이제 유캐리아, 박테리아, 아케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맨 그 뭐라고 그러죠? 꼭대기 생물의 가지가 막 이렇게 네.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꼭대기 종속과목, 그쵸. 네. 강문계. 네, 강문계. 네. 그래서 그 맨 꼭대기를 가면은 유캐리아가 그 진핵생물, 박테리아가 원핵생물 맞나? 그 아케아라는 게 있는데 네, 고생물인가?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아케아는 다른 그 유캐리아나 박테리아랑은 달리 아주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균이래요. 고균. 네. 그 심해에 뭐 아주 그 수압이 높은 그런 곳에 살고 있다거나 아주 막 뜨거운 곳에 살고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혐기성. 네, 현기성이고. 네. 그래서 얘네는 정말로 어쩌면 외계에서 온 거일 수도 있겠다. 지구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 작품을 만들 때 좀 상상력의 재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극한 환경뿐 아니라 어디든 살고 있다.
아, 견해가 그래요? 일반적이래요. 음, 그런데 병원성 있는 고균은 발견이 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걔네가 뭐 오래 살면서 적응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외계에서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외계에서 온 거 아닐까라는 썰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는. 네. 그 다음에 진핵생물과 더 가깝대요. 네, 그래요. 박테리아보다. 음, 어, 이거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메테인 세균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아, 그건 이게 뭔가요? 그거군요. 네, 그 장에 들어 있는 거. 그쵸. 그, 이 소설에서도 나오는 네. 세균이죠. 음. 아폴로 18호 달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닐까요? 그때 디카가 있었으면. 이거 뭐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게요. 저는 하나의 이해를 잘 정원님께서 못했는데. 네,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 후기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보도 자료에 보면은 작가 인터뷰가 있거든요. 인터뷰가 뭐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무흐랑 트살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라스트 휴먼을 거꾸로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읽으면 나무흐랑 트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아쉬운 장면이 결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결말이 좀 아쉬웠거든요. 뒤에 뭔가 더 거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 약간 좀 그 어떤 생물 진화를 시키는 그쪽부터 약간 좀 너무 비슷한 패턴이 좀 반복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말이 좀 더 그랑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부를 후기 그 후속작을 위해 남겨놓으셨을 수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명상과 환생 뭐 이런 거를 도입하신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환생이라는 게 소설에 쓰기 재밌는 장치여가지고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다른 행성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설정은 예전에 쓰신 단편 SF 소설인 기억하는 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네요. 이 기억하는 자가 로우에스의 이야기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달과 겹친 설정과 배경이 많아서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를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걸 공개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좀 기대가 되는 빨리 읽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 아까 환경공학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처리와 폐수처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처리와 폐수처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분야가 과학 분야가 이용되는 분야라서 예를 들면 화학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예를 들면 유체역학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초서를 쓸 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달에 영향을 주거나 영감을 준 작품이나 작가가 있다면 이 질문도 좀 재밌었는데요. 박지훈 작가님의 호텔 땡땡 신스 2079라는 단편 만화가 있다고 해요. 이 만화는 지구 온난화로 멸망한 인류가 남극에 지구 생명체의 DNA를 저장한 탑, 이게 호텔이라는 탑을 만드는데 그 호텔의 관리자인 인공지능이 정말 이후에 호텔의 DNA를 지켜내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걸 보고 좀 많이 영감을 받으셨고 두 번째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 요것도 많이 영감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고도 좀 많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후속편은 알골이라고 지금은 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AU의 이야기라고 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아, 독자분들이 네. 후속작을 AUTX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작가님 본인이 기가 얇은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솔직히 후속편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댓글 많이 채팅을 많이 쳐주셨는데 홍당공님도 네. 그 결말이 후속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의 성원님이 아까 그 아폴로 18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사실은 외계인이 전수한 기술이다 이런 음모론이 있대요. 네, 그래서 디카 기술이 그때 존재했는데 그거를 뭐 공유를 하지 않아서 인류를 약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음모론이 있나 봐요.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달 다뤄봤고요. 정말로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소개드린 것보다 훨씬 재밌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강추하는 작품입니다. 네. 공상님은 이제 내용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또 혹시 덧붙이고 싶은 감상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글쎄요. 저는 그 AU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읽으면서. 저는 좀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웃음체를 싫어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랬군요. 내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어린 놈이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저도 재밌게 읽었고 네. 인공지능들의 개성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았고 과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문체가 상당히 약간 담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막 촉촉한 그런 느낌이 화려하지 아니거든요. 않은? 네, 뭐 화려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말 몰입을 하게 되고 약간 감정적으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스피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건조한 문체가 약간 그 내용 진행이 스피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의 10만 년을 막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스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몇천 년, 몇백 년 이런 거는 되게 짧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 SF 소설이 준다는 그 경이로움 있잖아요. 경이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 시간적인 관념을 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면 인간의 수명에 맞춰서 100년이라는 그 수명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더 넓게 보면 어떨까? 우리가 인류가 언제 생겨났고 또는 이 우주가 언제까지 존속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인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작품도 생각나요. 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임루프물인데 네. 그 고대 인류가 멸망을 해가지고 곳곳에다가 이제 흔적을 남겨놨는데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흔적을 탐사를 해가지고 우주의 멸망을 막는 게임이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스포일러 얼럿을 한 다음에 이건 진짜 스포일러인데 결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결말이요? 네. 결말이 아이록이 네. 지구로 약간 자살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감정과 의식 파트를 떼가지고 걔가 지구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루오에스가 지구에 환생을 해가지고 네. 그 약간 미스터리 서클처럼 거대한 그림을 그리죠. 이제 내가 여기로 내려오렴. 여기로 내려오렴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록이 루오에스 너를 만나러 갈게라고 하는데 하면서 산화를 하는 거죠. 네,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냥 좀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 내려가서 로에스 만나면 안 되나?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의문이었는데, 아, 그게 그 밑에 진짜 로에스가 있던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 그림을 만든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가지고 네. 제 생각엔 뭐 그 약간 뭐 그게 뭐 로에스가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뭐 환생을 하나? 음, 인공지능도 환생을 할까요? 또 궁금해지네. 그쵸. 음, 그 한 가지 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환생을 하기 위해서 장유에서 음, 하나 했다. 음, 라는 것도, 그러니까 네. 사실 로에스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었고 뭐 환생을 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거기 있으니까 그림 만들었겠죠. 아 뭐 그냥 미래를 보고 와가지고 그 그냥 그 시간대에 그 그림이 거기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보냈을 수도 있죠. 그 그림은 그린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지는 저는 아, 그런가요? 않은데, 예. 너무 그건 우연인가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정원님께서 팬도럼이라는 영화도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약간 스포일러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포 영화네요. 2009년에 개봉을 한 영화네요. 어, 세상은 끝난다. 두려움은 살아남는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 말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두려워하라. 이것도 약간 그 이거 저 본 거 같은데. 그래요? 약간 이 두 번째 달에서 좀 연상이 되는 작품이신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떠들어 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된 당시면 로에스가 이미 죽은 뒤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음,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도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스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마지막으로 흐름드 살롱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뭘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무언가로. 단신으로 찾아오겠죠 아마. 아, 그쵸. 네. 다다음 주에는 네. 또 새로운 작품. 저희 오늘 2022년의 첫 방송을 한 거잖아요. 아, 그쵸. 네. 녹음 이 올라가는 시점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의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내년은 어떤가요? 거기는 어떤가요? 네. 2022년의 공기는 좀 다른가요? 1월 며칠이죠, 이게? 어,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저는 과연 새해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작심삼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네요. 아마 네. 1월 2일 날 올라갈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은 1월 2일 날 하고 있어도 작심삼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